실제로 개미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나요? 어때요? 실제 현장에 보시면 없습니다. 아예 없는 거예요? 좀 거의 없는 거예요? 현재까지는 없습니다. 여러분 그만큼 어렵습니다. 언제 시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그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주가가 쌌는가 비쌌는가. 말만 앞서는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아니 그 정말 계좌 까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관심을 가지는 건 참 좋지만 사랑에 빠지는 않죠.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별 종목도 좀 하고 상장지수 펀드도 좀 활용하는 게 어떠냐. 오늘의 주제는 이코노미스트의 투자편입니다.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박사님께서 원래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첫 직장생활 시작하셨죠. 그리고 교보증권 리서치센터, 그 다음에 굿모닝증권 기업분석부, 그 다음에 KB국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셨고,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, 이렇게 28년 동안 이쪽 이제 금융시장에 계셨던 거잖아요. 주변에 이렇게 전문가형 분들 말고 그냥 일반 지인분들도 계시잖아요. 저 같은 많죠. 이제 개미분들. 네. 실제로 개미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나요? 어때요? 실제 현장에 보시면 없습니다. 아예 없는 거예요? 좀 거의 없는 거예요? 현재까지는 없습니다. 여러분 그만큼 어렵습니다. 이게 대단하신 거예요. 아니 그러면 옛말에 주식 투자 위험하다, 주식 투자 돈 버는 사람 없다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는 거잖아요. 20년 동안의 세월을 놓고 보았을 때 네. 그분이 저한테 포지션을 완전히 오픈하지는 않았으니까 그쵸.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이렇게 안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. 그 전업으로 아주 진지하게 그걸 운영하시는 분 말고 그냥 가끔 만나서 주식 어때요 하면서 자기가 이거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? 라고 물으셨던 분들 중에 의미 있는 누적적인 성과를 거두신 분은 아직 못 뵌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주가 지수는 꾸준히 박사님이 올랐죠. 처음에 직장생활 할 때보다 지금 엄청 오른 거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외환위기 때도 직장생활 했으니까 네. 그때 200포인트 지금 1980이잖아요. 많이 올랐죠. 많이 올랐는데도 개미들 중에 좀 의미 있는 소액으로 뭐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말고 네. 이 사람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큰 성과를 내서 제가 알 정도의 성과를 내신 분이 아직 못 봤어요. 아니 코스피 200에서 2000 거의 뭐 10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.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. 근데 많이 오르면 들어오고요. 많이 빠지면 나가잖아요. 그래서 대단하신 거예요. 1400대, 1500대에서 주식을 사자는 마음 자체를 가지셨다는 자체가 주식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신 겁니다. 그럼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. 근데 과거에 그러지 않았어요.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보면 개미 투자자들 어마어마하게 손절했잖아요. 또 2008년에 아까 펀드 환매가 대규모로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야 될 때 이탈했어요. 마지막 순간에 이탈했죠. 그래서 바닥은 누가 잡았냐면 개인 대주주들 있잖아요. 법인의 주주님들, 오너님들 상속. 그때 증여 엄청 그분들이 위너고요. 두 번째가 연기금이 그때 사잖아요. 아까 얘기한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해놓은 데서 너무 수익이 크게 나서 그걸 리밸런싱 하느라고 한국 주식을 산 거였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기금이라든가 대주주들 일부 그리고 외국인 일부 정도를 제외하고 바닥에서는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, 사실은. 바닥에 사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. 없죠. 이번 우리 개미 투자자들, 개인 투자자들이 종합주가지수 1800, 1700 무너질 때 차례대로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26조 정도로 얼마 전까지 갔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 걸 보면서 한국 경제도 이제 드디어 자율적인 어떤 투자의 어떤 세계, 투자의 회복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세상이 왔구나.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주식 투자로 좀 돈을 못 번 이렇게 많은 개미들이 있고 돈을 번 또 슈퍼 개미들도 아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. 전 이제 만나지도 못하는 분들 계시죠. 이 궁극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바닥 외에 또 뭐가 있나요? 운이죠. 운? 네. 언제 시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투자를 언제 시작하는가.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자주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슈퍼개미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2003년에 증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그 일반 법인 주식 투자로 전업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. 자기 친구들 여러분하고 모아서 퇴직금을 모아서 그래서 사무실 조그만하게 차려서 그걸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자주 연락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부자가 되셨어요. 그때 뭘 샀냐면요. 2003년에 퇴사를 하고서 뭘 샀냐면 자동차 부품 회사를 샀어요. 현대차 계열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사서 2010년대 초반 그 절정까지 장투를 했어요. 그러면 뭐 아시잖아요. 몇백 배 난 주식이 속출했습니다. 그런 정도의 장투를 하면서 성과를 낸 거 보면 주식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운이
근데 그 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오늘 알았어요. 그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주가가 쌌는가 비쌌는가.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싸잖아요. 그죠. 1900포인트 오르지만 얼마 전까지 계속 2200에서 2600에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아직도 고점에 비해서 20% 30% 빠져있는 시장이잖아요. 그런 시장 상황이라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1500 이하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, 그래서 주식을 시작할 때 얼마나 싼 가격에 시작했는가. 이제 두 번째, 흐름에 올라탔는가.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은 가치주 투자자시잖아요. 2003년부터 독립해서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회사 또는 선박 부품회사를 투자를 하셔서 수백 배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. 아까 2000년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의 군이 가치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. 이제 인플레이션이 날 때 그러니까. 효과를 보는 그런 기업들, PER이 낮은 기업들,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이 10년 대세 상승할 때 이분이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. 그럼 지금은 뭐의 시대입니까? 흐름을 성장주 시대. 그래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뭐 일부 헬스케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이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장주 투자자라고 해서 다 손실 본 건, 이익을 본 건 아니겠죠. 그렇죠.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단 성장주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밀물에 잘 올라탈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분은 지금은 고생하고 계시죠. 당연히 고생하시죠. 그러나 그 전에 본 게 워낙 크니까. 아마도 이게 실력도 있지만 진짜 운적인 요소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. 인정하시면 편해요. 28년 이렇게 금융권 또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저라고 주식 투자를 안 해봤겠어요. 그렇죠. 근데 해봤는데 저도 똑같은 개미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경력을 얻어 나가면서 이런 평정심을 얻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항상 주가 급등할 때 저도 따라가고 싶고 펀드 가입하고 싶고 주가 폭락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냐면 1년 전에 2년 전에 나를 저주하면서 해지하잖아요. 사람 심리죠. 심리죠.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제가 이제 투자의 룰을 세운 게 일단 종목 투자는 내가 잘 알거나 아주 잘 알려진 기업들만 하고 나머지는 상장지수 펀드, ETF로 펀드 투자를 하자. 그리고 두 번째,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해외 주식도 같이 하고 한국의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펀드로 채권도 좀 투자를 하자.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게 이제 벌써 지금 한 10년 넘었죠. 10년 넘어서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린 패닉의 순간이 왔을 때 좀 싸게 살 수 있더라. 이게 좋은 점이고,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해외 투자를 좀 하게 되면 좋은 점이요. 환율이 급등할 때가 우리나라 국내 자산이 다 싸요. 환율 1,300원 간 게 최근 10년 사이에 2번 있었잖아요. 2015년 말에 한 번, 2015년 말. 그리고 이번에 왔잖아요. 2020년.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환율이 1,300원 간 게 딱 2번 왔어요. 근데 그 2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준 게 2015년 말, 2016년에 부동산이 제일 쌌죠. 그거 팔고 이거 사고. 또 이번에는 주식이 굉장히 쌌죠. 팔고 이거 사고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저는 2015, 16년에는 부동산을 샀고요. 이번에는 달러 자산 투자해놨던 걸 활용해서 아무리 괴로워도 이번에는 주식을 살 때야 라며 주식을 좀 사게 됐던 게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만드는 이유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경험 속에서 제가 종목 투자를 정말 못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니까 경제 큰 것만 보지 개별 종목을 잘 모르더라고요. 공부도 한 적도 없고. 그러니까 그쪽에서 완전 개미였던 거예요. 그 개미로서 어떻게 하면 자산을 일구고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환과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을 나눠서 왔다 갔다 하면 환율 급등할 때 달러를 팔고 환율이 막 폭락할 때 재작년에 1,050원 기억 안 나세요?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때는 달러를 사고 폭락한 자산을 사는 식으로 리밸런싱이라고 저희는 그러는데요. 그 전략을 하면 5년에 한 번 꼴로 좋은 투자의 기회가 오더라고요. 그냥 박사님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 하고 계신 거네요. 네, 그래서 책도 쓰고 이러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연전연패하고 업계에 있는 분들이 홍춘욱 그 사람은 뭐 말은 번지르할지 모르지만 뭐 영 운영 성과도 형편없었고 그 사람 뭐 돈도 없어가지고 뭐 힘들어하는데 말만 앞서는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아니 그 정말 계좌값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. 많아요. 그렇잖아요. 우리 유튜버들 고생하세요 진짜. 댓글에도 많아. 계좌 깠어요 김 작가님 그분 하면서. 최대한 그 댓글을 안 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지 않습니까? 네네. 멘탈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. 우리의 그쵸. 멘탈은 소중하니까. 그렇죠. 전략들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거 판단하는 게
굉장히 좀 중요하다. 요즘에 사람들이 해외 주식에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그 한 종목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구글이요? 아니요. 아마존? 테슬라. 저 테슬라 가지고 있어요. 네, 아니 그 종목만 갖고 계신 분들을 꽤 봤어요, 제가. 그래서 무섭더라고요. 그게 언제였냐면 2월이었어요. 제가 한 분하고 논쟁 벌인 적이 있었죠. 한국 주식은 다 쓰레기고 자기는 테슬라만 갖고 있다 그러시면서. 그건 뭐 아니죠. 이해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인 네. 게 한국 주식이 워낙 못 올랐으니까. 그쵸.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.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근데 이러는 거 봤잖아요, 우리가. 그냥 보면서 너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건 참 좋지만 사랑에 빠지지 말자. 사랑에 빠지지 말자. 조금 너무 한 종목, 두 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네. 공부가 뭐 충분하다면 저는 이해는 합니다.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별 종목도 좀 하고 상장지수 펀드도 좀 활용하는 게 어떠냐. 이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전략이랄까 원칙이 되겠습니다. 펀드 얘기해 주셨는데 펀드를 우리가 고를 때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있나요? 저는 이제 국민연금이 있으면서 네. 그 어떤 펀드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야 되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태스크포스라는 걸 하거든요. 네. TF라고 하는데 네. 태스크포스가 뭐냐면 여러 팀에 계시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회의를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게 태스크포스라고 하거든요. 그 TF 회의를 하는데 그 TF 회의 중에 하나가 어떤 펀드가 운용을 잘하는 펀드인가를 고르는 거에 대한 룰을 만드는 그걸 했었는데 제가 좋은 펀드 고르는 법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. 매니저가 자주 안 바뀌는 회사 펀드가 좋은 펀드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. 이게 굉장히 어려운 룰인데요. 대표 매니저가 자꾸 교체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뭐 펀드 회사 전화를 하셔도 되고 마케터한테 전화를 하셔도 되겠죠. 이 회사에 지금 내가 가입하려는 펀드가 있는데 수익률이 되게 좋아서 내가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회사 요 펀드에 요 분이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냐. 이분 경력이 어떻게 되냐 나오거든요. 대표 매니저들 경력이 나와요. 그 펀드 설명서에 나옵니다. 네, 그런 것들 좀 확인 좀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. 두 번째, 성장주 스타일이냐 가치주 스타일이냐는 알고 들어가시고 계십니까? 이게 뭐냐면요. 펀드를 열면 펀드 설명서들이 있는 거 아시죠? 네. 펀드 설명서를 가시면 뭐가 있냐면 보유 종목이 쫙 나와 있는데 보유 종목의 1등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다 똑같더라도 2등이 카카오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3등이 셀트리온이다. 자, 이런 펀드가 있는데 펀드 설명서에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저는 밸류 투자자다. 가치 투자자로서 뭐 이러면 이거는 좋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겠죠. 이건 원칙이 없는 사람이죠. 장기가 밸류 매니저라면 밸류는 뭐예요? 저평가된 걸 사서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. 아까 우리 2003년 자동차 네. 부품주 샀던 그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 밸류 투자자, 네. 가치 투자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의 상위 리스트에 아마 은행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한전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종목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제일 잘 나가는 성장주들 리스트로 쫙 채워져 있다면 이거는 정말 곤란한 거죠. 펀드의 이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. 펀드 보유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. 이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들을 들고 있는 펀드인가 아닌가를 알면 펀드 고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두 가지. 매니저 교체 시기. 그러니까 자주 교체됐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펀드가 2010년에 나온 펀드인데 10년 됐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맡은 지 6개월 됐다.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바뀌었겠죠. 그러겠죠. 그러니까 이런 펀드들은 펀드 매니저가 교체될 때 그 안 좋았던 수익률이 안 좋았던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다 바꿨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비용이 엄청 왜냐면 규모가 크잖아요. 그리고 그 바꾸는 과정에서 펀드 매니저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갈아타는 과정에서 그 많은 종목 다 공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뭔가 실수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대체로 보면 대표 펀드 매니저가 자주 바뀌는 펀드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앞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.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야 너 나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 굉장히 서로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면 그런 일을 본 사람들이 야 이 펀드에 계시는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 기분이 좋겠어요?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오랫동안 운용을 좀 하는 그런 스타일의 펀드들. 그러니까 뉴스에 검색해 보시면 대표 펀드 매니저 이직 뭐 이런 것들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. 그래서 어디 계시던 누가 이번에 어디로 이직했다 이런 게 들리면 그 전에 그분이 맡고 계시던 펀드들은 뭔가 혼란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죠.